예, 예. 예, 그러면 한국어교육과 출제위원장이셨던 한국어교육과의 신주철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어교육과 교수 신주철입니다. 제가 듣고 보니 점심 식사도 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서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이 좀 피곤할 듯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모의 문제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학교 이번에 여러분이 본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본 시험에서도 그런 스타일과 이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우리 학교의 논술 문제의 출제 원칙과 문제 구성, 그리고 해설, 문제별 채점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학교 논술 문제의 출제 원칙은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수능 교재를 적극 활용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 교과서, 이번 모의 문제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만, 생활과 윤리라든가,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EBS, 독서, 문학,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오히려 교과서가 아니고 EBS 문제가 아닌 예시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역시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외대 논술은 인문 영역, 인문사회 영역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사고 능력을 통합하는 통합 논술의 형식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에 푸는 문제에서도 보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3,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료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가정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여러분에게 발문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사회 현상,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우리 주변에 또는 한국과 세계의 관계에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출문제나 이번에 그 문제를 보면 태종과 이도를 휘곡 문제를 냈듯이 문학 예시문은 한두 개 정도, 하나, 두 개 정도가 출제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뒤쪽에서 보여주겠습니다만 4개의 문항은 늘 고정되어 있고 앞에 두 문제에서는 요지파악과 비판평가, 뒤에서는 비교 분석, 그리고 적용 추론이라고 하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 시험에서도 그러한 형식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교의 기본적인 출제 의도는 여러분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역시 또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창의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될 텐데요. 주어진 문제를 적절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비판하면서 또한 통합하고 종합하고 또한 요구하는 바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묻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인문사회 영역의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논술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수리 영역 쪽을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4번 문제에서는 약간의 계산을 해야 되던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수학적인 계산은 아니었잖아요. 아주 단순한 그 분류를 위한 수준의 단순한 계산 또는 이해를 위한 수준이었지 그것이 수학적인 수리학적인 계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논술 교육 목표 그리고 통합논술 스타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서로 다른 영역의 제시문들을 함께 사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묻는 바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제시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학교의 그 논술, 모의고사, 설명회를 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말들일 수도 있어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외대나 뭐 이화여대나 이런 데에서는 영어 제시문을 하나 사용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한국외대니까 이렇게 당위적으로 별 이의 없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튼 오늘날 한국이 한국만으로 그 폐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 한국외대 출신들이라면 무엇보다도 그렇죠, 한국을 그 세계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어쨌든 세계의 소통 언어인 영어를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영어 제시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오늘 여러분들이 영어 제시문을 읽으면서 생각했겠지만, 어려운 제시문을 저희가 일부러 어려운 제시문을 묻진 않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 최소한의 영어 능력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려운 영어를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를 묻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은 영어 텍스트를 적절하게 잘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그리고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당연히 부가적으로 각주로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역시 잘 아시겠지만 4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쵸, 앞에 2-3개의 제시문을 통해서 2개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요지파학형이잖아요. 그래서 요지파학형은 사실 어떻게 보면 1-2번 문항은 여러분들에게 워밍업을 하고 이제 내가 논술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러한 문항을 묻고 문제를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된다면 많은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를 빠르게 소화해야 될 텐데, 그거는 요양 능력, 요지파학 능력과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은 그러한 의도에서 요지파학형 논제가 출제가 되고, 2번은 비판평가형입니다. 주어진 A라고 하는 지문에 대하여 B의 관점에서 비판하라든가 이렇게, 당연히 또한 아시겠지만 그냥 비판,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비판하면 안 되겠죠. 주어진 텍스트 내에서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판하시오.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맥락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어서, 주어진 맥락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비판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문제를 내는 우리 학교에서는 문제 1, 2번은 여러분들이 별 무리 없이 일단 잘 수행해 줘야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3, 4번에 가서 조금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텐데요. 문제 3번은 비교 분석형입니다. 그렇죠. 비교하고 분석하여 비교하라, 이런. 그리고 문제 4면 적용 추론이죠. 추론하여 적용하는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어진 텍스트를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자료들을 통합하면서 판단하고 또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적절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하고, 실제로 과거에 우리 한국외대 시험을 봤던, 논술 전형을 봤던 학생들이 이쪽에서 능력이 또는 당락이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 잘 아실 듯합니다만은 파트 2에서는 통계나 도표, 그래프를 반드시 출제합니다. 통계나 도표, 그래프를 반드시 출제해서 주어진 제시문과 상관지으면서 적용하고 추론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이 정도는 할만하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셨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네, 예, 본 시험에서도 오늘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수능 교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외대 논술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더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평소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는 좀 일반론적인 이야기였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모의 시험을 봤는데 과연 내가 문제를 풀어냈던 바가 출제진의 의도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1의 영어 제시문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었죠. 그리고 한국어 제시문은 두 개의 제시문이 있었는데 두 번째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서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파트 2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EBS 수능 교재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어딘가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쓸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한 교수들이 그 문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자, 제시문 1은 이런 거였잖아요. 제시문 1의 기본적인 요지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군주는 신의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인간성과 야수성을 모두 지녀서 법뿐만 아니라 힘으로도 무력으로도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군주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군주들은, 그렇죠, 때로는 술수를 부려서라도 자신의 국가를 잘 운영하였다. 왜? 국민들이 늘 믿을만하고 신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이라고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종종 또는 인간이 사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군주도 또한 힘으로 또는 적절한 술수로 필요에 따라서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번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시문 2에 가보면 태종과 그 아들 세종, 이도, 아명이었나요? 대립을 통해서 그들의 다른 통치 철학이 드러나죠. 태종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향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무력이 야말로 절대 왕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기묘하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비하여 이도는, 그렇죠, 이도 같은 경우에는 문치로서, 무력이 아닌 토론과 설득과 기다림, 이런 문치로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그리고 신하들과 토론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정책들을 수립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러한 대립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시문 3에 가보면, 제시문 3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죠. 첫째는 사르트르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 그래서 어떤 실존성, 그리고 실존하는 존재로서의 결단성,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반면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대중사회에서의, 그렇죠, 대중사회에서의 자기 주관성, 주체성 대신에 어떤 대중적인 의견들을 따라가는 형태의 삶,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역시 어려운 제시문이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에게 어렵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땠는지요?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결국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성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문 3의 요지였습니다. 이제 한국외대 논술 문제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외대 정도의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이 정도까지는 무난히 오는데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것이 제시문 4, 그리고 자료를 활용하는 문항 4,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우선 제시문 4에서는 가와 나 두 개를 역시, 그쵸, EBS 교재에서 가지고 와서 출제를 했는데요. 그쵸.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노이만의 침묵에 나선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침묵에 나선 이론이나
공간 투표 이론이나 또는 방향성 투표 이론을 당연히 알고 계시죠. 교과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노엘 노이만의 침묵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3에서 봤을 때 대중적인 삶을 따라가는, 추수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침묵 속에서 자신감이 없이,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 없이 침묵 속에서 있다가 사회 여론이 또는 대중들의 어떤 분위기가 그러하면 거기로 쏠림 현상을 보여주는 게 노엘 노이만의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투표 이론이나 방향성 투표 이론은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주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 정책적인 견해, 이런 견해에 가까운 이에게 또는 같은 방향의 이에게, 그렇죠,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그러한 경향인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뭐 엉뚱한 어딘가에서 지문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교과서와 EBS 교재 정도에서 가져온 문제라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파트 1은 파트 1의 1번 문제는 요지 파악형이었어요. 그렇죠? 주어진 제시문의 요지를 적절히, 그럼 요지를 어떻게 쓰라고요?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요지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키워드들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채점표에서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데, 일단 문제 제시문 1의 영어 제시문의 요지, 그리고 제시문 2에 나타난 태종의 통치 철학을 서술하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제시문, 영어 제시문의 결국 요지 파악과 등장인물의 통치 철학을 파악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어진 제시문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또한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 20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평가형에 보면 제시문 2에 나타난 이도의 입장에서 제시문 1을 비판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도의 입장은 어떤 거였어요? 문치를 하겠다. 그렇죠?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신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또 필요하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도의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도의 입장에서 제시문 1을 비판한다. 제시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아니다. 군주가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하긴 하지만 그게 꼭 바람직한 군주의 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군주는 오히려 술수에까지도 능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힘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도와 무척 다른, 이도가 군주론과 다른 입장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다른 입장인가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제시문 1의 입장에서 재비판하시오라고 하는, 역시 군주론의 입장에서는 이도야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선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믿을 만한 선한 신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백성들은 오히려 굉장히 사람들은 사악하고 신의 이런 것들을 손바닥 뒤집게 하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군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지를 전개해 나갔다면 아마, 그래서 여튼 비판하는, 기본적으로 비판 평가형이었죠. 그래서 문제 2는 비판 평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아주 명확해요. 요지 파악형, 비판 평가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비교 분석형이 될 텐데요. 제시문 3에서 나타나는, 역시 제시문 3, 그쵸, 실존적인 관점에서의 주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날 대중기술사회에서, 대중매체사회에서 대중들의 삶을 추수하는 그러한 삶의 양상 두 개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죠. 일단 그 두 개를, 두 유형을 중심으로 제시문 4의 가와 나를 비교 분석하시오. 글쎄요, 제 생각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정도를 거의 무난하게 수행했을 것 같아요. 우선 제시문 4의 가는, 그쵸, 노엘 노이만의
이론으로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주체적인 견해 없이,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공간 투표 이론과 그렇죠 방향성 투표 이론으로 자신의 정책적 견지를 유지하면서 투표를 한다,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인간 삶의 두 유형, 주체적인 또는 무주체적이거나 추수적인, 그 다음에 사의 가와 나를 비교 분석하라고 했을 때 가는 그렇죠 자신의 견해 없이 따라가는 형태, 침묵이론, 침묵하고 있다가 조용히 그냥 눈치를 보고 있다가 대중들의 또는 전체적인 여론을 따라가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제 적용 추론입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사실 1, 2, 3번을 무난히 수행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번에 와서 조금 더 상대적인 갈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림 1의 요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림 1의 요인들을 제시문 4 가나와의 관련성의 기초에 분류하고라고 했네요. 일단 요인들을 분류하고 이를 표 1과 그림 1에 적용하여 자료에 제시한 20명의 투표 결과를 추론하시오. 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죠. 일단 이 논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세 가지를 하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분류하라고 했어요. 분류하라고 하면 당연히 분류를 해야죠. 그 다음에는 적용하여 추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적용하여 그냥 자기 마음대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어진 제시문을 근거로 활용하면서 그게 이제 적용하여가 되겠죠. 추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림 1이잖아요. 그림 1에서 보면 일단 안보관 선거 공약 그 학부형님들께는 안 보이겠네요. 학생들은 시험을 봤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 그림 1에 보면 투표에 영향을 준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20명의 그 유권자가 있습니다. 20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그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투표했어? 당신이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을 때 투표를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어? 라고 했더니요. 25%는 안보관에 따라서 투표를 했어. 평소에 나의 안보관이 있는데 내 안보관과 부합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했어 라고 응답을 했고, 선거 공약에 따라서 투표했어 라고 하는 역시.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대한 문제는 논술은 전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그렇죠. 그래프나 표를 주고 주어진 제시문과의 상관 속에서 적용 추론이라고 하는 수준. 그러니까 20명이 25%면 5명이구나. 5%면 1명이구나. 그런데 안보관이나 선거 공약을 따라서라고 하는 건 주체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시문 4를 적용했을 때 주체적인 판단이고, 주체적인 판단은 제시문 4의 나 쪽이죠. 그렇죠? 공간 투표 이론과 방향성 투표 이론에 부합하는 견지를 가진 유권자들이 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20명 중에 30%니까 6명이 주체적인 판단으로서, 그렇죠? 제시문 4에 나에 해당되는 투표 행위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TV 신문의 논평 사설이 15%,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추동되어서 영향을 받아서 나 투표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55%였어요. 이게 70%가 되네요. 70%면 14명이 되네요. 요 정도의 이제 단순한 여러분들이 그쵸 계산은 하시고 이 정도를 논술에 써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 이제 보면 아마 TV 신문 사설 이런 사회 여론이나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런 것, 그리고 그야말로 여론 결과 이런 걸 보고 투표했다라고 하는 70%, 14명 같은 경우에는
이 국방비에 대하여 어떤 거였냐면 여기에 보니까 D 후보에게 58%가 여론조사 지지도가 나왔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70%의 유권자는 58%의 D 후보에게 투표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노엘 노이만의 침묵 나선의 이론에 의하여 주체성 없이 분위기 따라서 간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여기에 투표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안보관과 선거 공약을 따라서 간 유권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강의실 안에서라면 학생에게 이렇게 눈을 맞추고 어떻게 했어라고 물어볼 텐데 좀 약간 여러분에게 제가 좀 죄송하고 불편하지만 계속 그냥 이어서 마저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 유권자들은 아마 이 유권자들은 마이너스 50억의 국방비 삭감을 하면 좋아. 나는 그런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어. 라는 의견을 기본 가지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50억 국방비 감액을 하면 나는 그게 그 후보자가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런 정책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하고 있는데 안보관이나 선거 공약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한다면 마이너스가 A, B 두 후보자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A, B 두 후보자 중에 이제 4의 나 예시문에서 방향성 투표 이론을 따른다면 A, B 중에 어느 쪽일까요? 이거는 오늘 시험을 모의 시험을 치르는 학생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자, 일단 30%의 유권자는 그렇죠. A, B 중에 투표를 했을 거예요. A, B 후보에게. 방향성 투표 이론에 따른다면 A, B 중에 어느 쪽에 투표해야 돼요? B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방향성 투표 이론이라고 하면 B일까? A죠.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강력한, 일단 같은 방향인데 보다 더 강한 요인을 주는 최대한 최대치를 보여주는 게 방향성 이론이죠. 공간 이론은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가장 결합성이 높은, 근접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억을 국방비 마이너스 50억을 감축하겠다는 후보에게 투표하겠어라는 견해를 가졌던 유권자에게 공간 투표는 가장 근접하는 거니까 이거죠. 30억이죠. 마이너스 30억. 이건 20억 차이가 나고 80억은 30억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하지만 방향성 투표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A에게 투표할 거예요. 나는 비록 마이너스 50억을 감축하겠다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용의가 있었는데 아니 이 후보자는 80억까지 제안하네? 강력해. 좋아. 마음에 들어.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방향에 굉장히 멀리 가 있는 곳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글쎄요, 기대하기로는 여러분 수준이라면 이 정도는 해결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날 컨디션에 이렇게 따라서 약간의 헷갈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라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4번, 문항 4번까지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였고요. 이제 문제별 채점 기준을 역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집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유명 학원 강사가 될 뻔했어요. 대학원 대학원 때 학비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결해야 돼서 논술 강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실제 교수가 돼서 채점할 때 적어도 우리 학교는 그렇게 채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라는 걸 했느냐 대의를 보지 막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는
물론 이거는 초딩처럼 띄어쓰기를 뭐 엄청 많이 틀리고, 초딩이라는 말도 이런 공식 자리에 쓰면 안 되나요? 어쨌든 엄청 많이 틀리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 하라고 하는 걸 제대로 했느냐, 내용적인 걸 보지, 무슨 띄어쓰기를 몇 개 틀렸느냐, 또는 뭐가 어떠냐, 이런 차원은 사실 거의 말씀드렸듯이 지나치지 않다면 그런 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채점 기준을 얼른 보면, 요지와 통치 철학을 서술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지를 작성할 때에는 인간성, 야수성, 이런 핵심어를 포함시키고, 역시 태종의 통치 철학을 서술한다고 했을 때 역시 절대 권력, 방해, 제거, 무력, 그렇죠, 이런 핵심어를 포함시키면서 서술이 매끄럽고 문장력이 돋보이는 경우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놓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렇게 핵심적인, 그래서 보면 이제 문제 2 같은 경우에는 이도의 입장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비판하고, 또 그 이도가 비판하는 거에 대하여 다시 마키아벨리 입장에서 비판하라는 거였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도야, 세상에 인간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신의를 지키고 믿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제 재반박을 하겠죠. 그렇죠. 아마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을 써야 되는데요. 우선 이도의 입장, 문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을 해야 되겠죠. 이도의 입장에서 이를 비판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도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군주론을 이제 비판해야 돼요. 그래서 이도는 무력을 사용하고 백성과의 신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비판하겠죠. 그리고 제10은 이렇게 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주론에서는 이도가 논한 문치에 대하여 그리고 신의에 대하여 반박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그렇게 네 뜻대로 설득하고 기다리고 토론하고 그래가지고는 하세월이고 나라가 흔들리고 혼란하고 이럴 거야. 그래가지고는 왕권을 유지하지도 못할 거야. 이런 입장이 군주론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다시 재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이 매끄럽고 문장력이 돋보이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 실제 채점을 할 때 이 요인을 앞서서 앞에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겠죠. 앞에 부분이 기본적으로 모두 다 수행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의 문제 3번을 보면 인간 삶의 두 유형, 주체적인 삶, 대중 추수적인 삶,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사회가 역시 침묵의 이론, 조용히 있다가 여론이나 대중들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쵸, 침묵 이론, 그런 거였고, 나는 공간 투표 그리고 방향성 투표 이론으로 주체적인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10은 사회가와 나를 비교 분석하셔. 어렵지 않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문제 3, 4번쯤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에서 특히 이제 파트 2에 와서 B 레벨의 B층위의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사실상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기는 어려워져요. 사실상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문제 1, 2번이 많이들 비슷하게 잘 하고요. 거기에서는 사실 당락을 가른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워밍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와 그리고 일단 할만하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에 이입을 시킨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 학교의 출제진에서는 의도는 3, 4번에서 판가름되는 양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쵸,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B는 아예 B 단계는 보여드리지 않고 있죠. A 단계를 벗어나서 B의 평가를 받는다. 파트 2의 문항 3과 4에서 B의 평가를 받는다. 아마 합격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두 유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3의 내용, 주체적 삶, 대중적 삶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핵심어를 정확히 사용해 기술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시문 4의 가와 나의 비교 분석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며 핵심어와 핵심 문구를 정확하게 사용한 경우 A+가 될 것이다. 이때 핵심어와 핵심 문구들이 정확하고 모든 문장이 매끄러워야 한다. 그리고 핵심어와 핵심 문구는 주체적 3, 대중적 3, 침묵에 나선 이론, 다수 의견, 공간 투표 이론, 자신의 정책 선호, 방향성 투표 이론,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필요하는 후보자, 이런 키워드를 활용하면서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간명하게 수행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한다면 아마 A+를 받겠어요. 그런데 A0가 된다면 이제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하나씩 빠뜨릴 때 A0, A-, 그리고 이제 몇 개를 빠뜨리거나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면 이 A권을 벗어나겠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림 1의 요인들, 투표를 한 결정적 요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신념, 평소의 정책관, 안보관이니 이런 뭐에 따랐는지, 여론에 따랐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였는데요. 1의 요인들을 제시문 4의 가나와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가나 주체적이냐 아니면 대중 추수적이냐, 그렇죠? 비교적 명백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본 시험에서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는 문제를 어렵게 내서, 문제를 헷갈리게 내서 수험생들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않겠죠? 문제는 명료하면서 명료한 문제를 정말로 잘 수행할 수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지, 문제 자체가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분류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체적인 견해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대중 추수적이냐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하고, 다시 표 1과 그림 1에 적용하여, 표 1은 어떤 거였었냐면 여론 조사에서 봤을 때 아주 높은 지지를 받는 여론, 그렇죠,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있고 높은 지지를 받지는 않지만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 국방비 삭감이라고 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후보자가 있었죠. 그것을 분류를 해서 적용하면서 이제 추론하면, 근데 추론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가 아니라 제가 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쓴 답안을 이렇게 채점을 할 텐데, 같이 출제를 했던 다른 교수님들과 막연하게 쓰면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수리 문제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문제 자체가 딱 떨어지게 퍼센티지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D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고 이렇게 A, B 후보에게 투표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방향성 투표 이론을 따른 자는 이렇게 했을 것이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그렇죠, 서술을 해야 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논술은 한양대에 긴 제시문을 주고 한 문제를 길게 쓰게 하는 그런 유형이나 아주 예외적인 몇 개의 유형을 제시하고는 주어진 제시문을 얼마나 잘 파악해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묻고 있는 바를 얼마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쓰느냐를 묻는 거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그렇죠? 주관적인 판단이나 주관적인 어떤 사고력 이런 걸 측정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특히 외대 문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험생분들은 명확히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적이냐 대중 추수적이냐라고 하는 거였고, 또한 그림 1에서도 대중 추수적인 양상을 보인 따라서 투표한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가 있었고, 후보자들 가운데에도 굉장히 여론 지지도는 높지만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와 먼 정책을 보여주는 후보자가 있었고, 굉장히 가까운 정책을 보여주는 유권자가 있었고,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엮어서 그것을 써낸다면 좋은 평가를 받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외대의 논술 출제 경향은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한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 영역이나 이런 거 아니고 인문사회 영역, 그리고 그러한 제시문들을 엮어서, 그렇죠? 하지만 사회과학적인, 그리고 오늘날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현상들을 제시해주는 표나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소한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뭔가, 그렇죠, 주어진 제시문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적용하고 이러한 응용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의 논술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문 사회 영역에서 내는데 언어학과 문학, 철학과 심리학, 사회과학 영역의 정치와 경제, 이런 제시문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 학교 한국외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귀가 번쩍 트이실 텐데요, 사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박사과정 때도 제법 큰 학원에서 논술 강의를 했는데 그쵸, 일단 여러분들 가운데 꼭 한국외대를 오고 싶어, 그러면 이제 매진을 하는데 뭐 뻔하지만 또한 그 당위적인 말 속에 여러분의 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가 내세우는 출제 원칙과 의도, 문제의 구성 등 한국외대 논술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해라. 오늘 말씀 들었죠? 명확합니다. 4개의 문제를 내고 11월 시험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4개를 내고 영어 제시문 하나와 제시문은 파트 1에서 2-3개를 낼 것이고 파트 2에서 제시문 서너 개를 낼 것이고 반드시 그래프나, 그렇죠, 표나 한두 개, 혹시 막 문제가 막 뜻대로 안 나오면 유감스럽게도 한 3개 정도? 근데 아마 2개 정도의 표나 그래프를 내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지파, 그렇죠, 비판평가, 비교분석, 적용추론, 아주 명확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국 외대를 나는 꼭 오고 싶어 라고 한다면 3년간에 왜냐하면 또 3년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건 3년 전과 문제 스타일을 저희가 한국외대 논술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 스타일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3년간의 모의 논술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모범 답안을 먼저 보지 말고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후에 답안을 봤더니 와 진짜 나 합격이야, 그러면 합격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출문제, 모의 문제를 정말로 정답 답안과 거의 흡사하게 쓰면 그 학생은 합격권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논술의 일반적인 경향 기출문제 분석의 바탕에서 스스로 또는 학우들과 예상 문제를 만들고 답안을 작성해 보세요. 몇 개의 이런 문제를 만들어 보고 답안을 작성해 보는, 그래서 한국외대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한국외대 스타일이 명백하니까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시험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의 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